뉴욕 증시 월요일장은 휴장이었지만 국내 증시는 계속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 어떤 것 챙겨봐야 되는지 마켓 시그널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정말 간만에 반등다운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미증시의 영향이 없는 만큼 또 국내 이슈에 집중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진행을 해보시죠. 먼저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전해주세요. 네, 계속해서 뉴욕 증시 5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일단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0.4%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엔비디아 훈풍이 휴장에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기다리면서 저희는 5월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주요 지수 추이입니다. 노란색이 나스닥, 파란색이 다우존스, 하늘색이 S&P 500 지수가 되겠습니다. 5월 성적을 내보면 나스닥 지수가 5.87%로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4월에 추춤했던 AI 랠리가 다시금 힘을 받으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크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술주 비중이 큰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3% 넘게 지금까지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섹터별로도 이 흐름은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핀비즈로 지난 한 달 동안의 섹터별 추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기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였죠. 기술 섹터가 지난 한 달 동안 10% 가까운 10%에 부합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이 8.56%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AI로 엮이는 수혜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유틸리티가 6%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죠. 또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2.84% 강세였습니다. 다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로 함께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4%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11개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던 섹터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5월의 지수 추이 또 섹터별 퍼포먼스 확인을 해봤습니다. 5월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슈가 가장 크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다우지수의 4만 선 돌파가 가장 크게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우지수가 다시 3만 9천 선대로 내려오는 모습 보였지만 5월에 다우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는 모습들 나타냈었죠. 정확히는 현지 시간 기준 5월 17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이런 4만 선 돌파에 대한 평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함께 멘트 확인을 해보실까요? 일단 라이언 델트리 카슨그룹 수석시장 전략가는 4만은 중요한 지점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39,999와 이 4만의 차이 크지 않다. 단 1포인트 차이니 크게 호들갑 떨 필요 없다라면서 다소 좀 신중한 워워하는 그런 분위기의 코멘트를 냈고요. 아트호건 비라일리 파이낸셜 수석시장 전략가는 다우 4만은 수많은 경기 침체 경고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다라면서 이분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투자자들에게 심어줬다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지금의 투자 심리 어떤지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투자 심리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줄어들기도 했고 4월에 주춤했던 AI 랠리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씩 밀리면서 그 부분은 투자 심리를 좀 압박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공포지수, 일명 변동성지수, 공포지수, 빅스지수 체크를 해보시죠. 12.36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 고조화될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창 고조화됐을 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5월 장중 한때에는 11선까지도 내려가는 모습,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모습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공포와 탐욕 지수는 어떨까요?
지수 추이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최근 AI 열풍이 다시금 불어오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4월 CPI가 공개된 이후 다시 강해지면서 좀 욕심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금리 인하 가능성 다시 밀리면서 살짝 고꾸라지긴 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리가 안 좋았을 때보다는 올라와 있다라는 점에서 5월 좀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인하 가능성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 심리가 다시금 강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9월까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우세하고요. 11월에 첫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 가장 크게 확인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38%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지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6월 FOM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6월 FOMC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고요. 그에 앞서서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3일까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준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번 한 주밖에 안 남은 건데요. 앞서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이번 주에 꽤 많은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중요한 지표들도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연준이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베이지북도 발표가 될 예정이죠. 그러니 이러한 중요한 일정들을 참고하셔서 6월 FOMC에 앞서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국제 유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6월 2일 열릴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국제 유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은 모습들이었지만 조금씩 상승폭 늘려가면서 1%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또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인플레이션 추이를 주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주의 최저치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77% 강세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이번 주 주요 일정 계속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훈풍이 지속되면서 어제 국내 증시도 간만에 반가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 들어서 반등을 해주며 코스피 지수는 결국 1%의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1% 오름세 보이면서 847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동일하게 올랐던 관련주들의 흐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섹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마 안에서의 순환매가 생각보다 지속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마무리가 지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해당 정상회담 개최 속 안에서 한한령과 관련된 해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중국 소비주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한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 또한 오랜만에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헝셔그룹 보셔야겠는데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제3자 유상증자와 관련된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종목보다는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원전주도 좋았었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인 업황 안에서는 좋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현재 두산이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SMR 건설 프로젝트에 납품하고 있다. 2조 원 규모다라는 소식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었고 관련해서 대표적인 에너토크나 또 우진테크와 같은 기업들은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이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17% 가까운 상승 흐름을
흐름을 이어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 쪽도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태양광 안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대표주들이 대거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미중의 무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쟁으로 인한 수혜감으로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8월 달부터 이 관세 인상이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도 수산 인더스트리 16%의 오름세 보였고요. 유니테스트는 12%, 하나솔루션은 8% 이상의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개별주의 소식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고무벨트가 캐터필러에 러버트랙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러버트랙은 현재 사진에 나오고 있는 이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트랙터 바퀴에 끼우는 러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 오는 3년 동안 계약이 진행된다라고 하고 계약 규모는 현재 2,700억 원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이 이 동일 고무벨트 안에서는 매출액 대비해서 70%가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의 수주를 따온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해당 이슈로 인해서 어제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일제히 상한가로 안착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기업의 종가 현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대표적으로 동일 고무벨트 먼저 보셔야겠죠. 어제 시간에서는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어제 장중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가까이 장 후반에는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7,890원 선까지 올라섰고요. 이 DRB 같은 경우도 1%의 오름세 보이면서 5,520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왔던 만큼 오늘도 출발 직후의 가격 변동성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버추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이 구글맵과 같이 이 매핑을 서비스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그리고 아마존이 손을 잡고 설립한 프로젝트고요. 현재 구글맵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손을 잡고 새로운 지도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버추어의 현대차 그룹도 파트너십을 맺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지도 데이터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적인 도로망 정보뿐만 아니라 속도 제한이나 실시간 교통량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도라고 하고요. 또 40개 언어 이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속도로 신설이라던가 혹은 건설 터널 이런 부분까지도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 안에서의 정확도가 올라가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개발할 수 있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종가 현황 확인해 보시죠. 네, 크게 네 가지 기업 어제 시간에서 높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 외 라이콤이나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도 어제 약세 흐름이 이어졌지만 시간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그런 한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약보합세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 이 소식으로 함께 웃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밸류업 공시 분연 날 참여기업 단락한 곳이다. 이들리 증권면에 톱 기사로 나온 기사입니다.
어제가 이제 우리 밸류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가장 먼저 시행하는 정책 내용인 기업들의 이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던 첫날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공시를 한 회사가 KB금융 단 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무대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올라갔기 때문에 눈에 띄긴 했는데 KB금융이 어제 공시한 내용은 사실 크게 뭐 건질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4월 달에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 이 정도 내용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첫날에 이런 상황들은 좀 예고가 됐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업들이 이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융당국의 입장은 자율 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 정도다 보니 처음부터 사실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들이 낸 이익에서 주주환원으로 이를테면 뭐 자사주를 소각한다든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든가 뭐 이런 식 배당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익이 줄어드는다는 부분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아직 소극적이거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현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보다 먼저 이런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반강제적으로 이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은 30%가 채 못 미칩니다. 미국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고요. 일본에 비하면 절반 정도.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주주 환원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정책에 상당히 좀 낯설고 생경하고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을 해서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처럼 반강제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다 또 당근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가장 바라는 세제 지원도 영 뭐 시원치 않죠. 여소다의 국면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들이 밸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제 지원 문제도 있고 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밸류업 기업에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뭐 여러 가지 세제 문제 또 주주 비례 보호 뭐 법적 정치 뭐 일단 상법에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함께 마련이 돼야 결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아직 시행 초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갖춰나가면서 보완을 한다면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일본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볼까요? 여기 사진에 있는 인물은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입니다. 우에다 총재가 어제 일본이 디스플레이션에서 벗어난 듯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디플레이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와 성장률의 같이 동반해서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 현상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은 일본이 이런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거에 익숙하다는 얘기도 사실 많이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우에다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일본의 뭔가 이 경제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가시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8%인데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치 2%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 임금 인상률이 올해 5%에 달할 것이라는 기사도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플레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임금 인상도 되고 있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과거와는 다른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매크로 지표뿐만이 아니라요. 일본의 증시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같은 경우 지금 38,000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3월 말에는 4만 대를 넘어서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매크로 지표들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 일본의 이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대로 반강제적으로 시행이 됐었고 또 실제로 시장에 돈이 그러니까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는 저축을 그만하고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비과세 프로그램들을 좀 제시를 했었고요. 일본 기업들한테는 이런 뭐 반강제적인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 정책,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지원을 할수록 일본 기업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밸류 프로그램이 좋아졌고 이게 니케이 지수의 큰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책임이 크겠죠. 책임을 지기 싫다라는 점들 때문에 이 밸류 프로그램에서 자율로 업계에 맡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우리 금융당국과는 분명히 좀 차별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산업 얘기는 일단 디스플레이기하고 석유화학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쪽 얘기부터 하면
사실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워낙에 저가 물량들을 내놓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범용 그런 디스플레이 제품 같은 게 이미 사실 시장 철수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건 결국은 최첨단 제품인 이제 OLED 제품이긴 한데 지난번에 애플 아이패드 최신 제품에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OLED가 장착이 됐다, 탑재가 됐다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는 9월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아이폰 16에도 이 OLED 패널에 우리 제품들이 지금 들어갈 게 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호재가 계속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주가는 지금 디스플레이 업계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표도 보시겠습니다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작년 말에 좀 올랐다가 다시 좀 10,000원대 전반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매수세가 싹 좋지는 않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도 좀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다음 달에 열리는 애플의 이 개발자 회의인데 여기에서 아이폰 16에 챗GPT 4.5가 탑재될 얘기가 분명히 좀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올 1월에 삼성이 갤럭시 24S에 이 AI 번역 기능을 탑재해서 단숨에 글로벌 판매량 1위로 회복을 했던 것처럼 그걸 비슷한 현상이 올 9월에 애플의 아이폰 16에서도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국내 디스플레이 업종 또 소재 업종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상당히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그때 가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좀 미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저희 대한민국의 산업종 얘기, 석유화학 얘기입니다. 석유화학도 앞서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업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워낙 저가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동률도 70% 초중반, 60%까지 일부 업종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LG화학 같은 경우 일부 부분이긴 하지만 이 공장 가동률이 80%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70%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계절적인 성수기에 들어온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 침체기일 때 사업 재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쪽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그게 현재 실질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석유화학 부문 관련해서는 좀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 강한 관세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이미 이 미중 어떤 갈등 또는 미국과 유럽의 이 대중국 압박에 따른 수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 중국 때문에 힘들었던 석유화학 쪽도 이런 미국과 유럽의 전반적인 대중국 압박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업종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 2분기 때 상황들을 좀 실제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도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중국에 밀어내기 때문에 부진했던 우리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이번 미국과 유럽의 중국 압박을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세밀하게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리 증시 좀 경험하시면서 속 터지는 박스피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어제 좀 간만에 반등을 해줬고 1% 이상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증시와는 다르게 5월 한 달 동안 우리 증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다 같이 오를 때 못 오르니까 약간 청개구리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제 간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런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네. 우리나라는 또 다시 돌고 돌아 박스피라는 얘기를 지금 요즘 하게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증시에서 달러 유동성 흐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2분기는 조정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 가운데서 가장 유동성 수축이 큰 달을 말하라 그러면 4월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동성 수축의 클라이맥스는 지나갔다. 다만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다시 확장이 되면서 증시 전반이 좋아지는 그림 이런 게 되려고 그러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대신에 이제 그 원래 6월 달이 한 번 더 수축을 맞을 수가 있는데 달러 유동성 측면에서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좀 풀리는 부분이 있는 게 그 지난번 FOMC에서 그 QT가 이제 350억 불을 줄여가지고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정책이. 거기에다 6월 달부터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바이백 옵션을 또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중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갖다 팔기를 원하면은 재무부에서 사주는. 근데 이것도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긴축의 클라이막스는 지나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게 좀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달러 강세 흐름이 조금 약해지는 그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놓고 얘기하면은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우리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사실 미국은 여전히 반도체, 그죠? 그다음에 전력 관련돼 가지고 전력 기기도 강하지만은 미국 가만히 보시면은 네. 전력 원, 수소, 태양광, 뭐 풍력 거기다가 또 요즘은 원자력까지 SMR까지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보면은 그쪽 섹터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아직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도주가 또 부재한 측면에서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로 돌다 보니까 조금은 그 메인 섹터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지만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약간 방어적인 이런 쪽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도 유동성 수축 기간을 지났던 만큼 우리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분기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이 유효하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갑자기 장 막판에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부 주요주들 가운데서 반전으로 상승해주는 종목들이 대거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러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한테 선택을 못 받아서 계속 슬퍼하고 있었잖아요. 어제 장 막판에 갑자기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거 저는 사실 좀 지난주 흐름 자체가 좀 넌센스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로이터 통신의 기사 내용을 액면 그대로 보시면은 네. 4월 달까지 퀄테스트 통과를 못했다라는 거지 최종적으로 퀄테스트에서 탈락했다는 기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걸 탈락으로 받아들여 봤었던 거고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주가 자체가 HBM 퀄 통과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낙폭이 컸던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삼성전자가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네. 그 이제 얘기했던 거를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한쪽에서는 탈락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 이제 임박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 컨콜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24년도에 HBM 비스크로스 그러니까 성장률을 얘기하면은 200% 전년 대비해서 자체 이제 매출 기준입니다. 여기에 지금 고객과 공급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얘기했었던 게 이제 HBM 3 8단 관련해서 2분기 초기에 양산을 개시하고 2분기 말부터 매출로 인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왔었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HBM 쪽으로 투자가 몰리다 보니까 HBM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웨이퍼를 차지하는 그 양이 많기 때문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레거시, D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량 자체도 제한이 될 뿐더러 또 한 가지 캐파 증설을 지금 3사가 공이 못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 나머지 두 개 회사는 HBM 투자하는데 버거운 정도의 자금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어떤 레거시 상품들이 AI PC라든지 요즘 얘기 나오는 또 이제 AI 스마트폰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온디바이스 AI로 좀 확장이 되면서 그 D램이라든지 낸드 쪽의 수요가 크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 자체가 업황이 또 좋아지고 있는 데 비해서 너무 HBM 쪽이 안 되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또 형성했던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어젯밤 10시에 외신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AMD의 리사 수가 네. 그 차세대 HBM 모델을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만들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 파운드리 거를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 단독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매칭은 어느 정도 되니까 근거가 없다고 얘기는 못 하겠고, 근데 한 4조 7천억 정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AMD 쪽 수주 가능성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마냥 비관적으로 봤었던 부분들이 어저께 제가 개인적으로 7만 5천 원이 좀 무너질 때 네. 주식을 일부를 편입을 했어요. 사놓고 나서 2분도 안 돼가지고 사자마자 주가가 700원인가가 더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거 내가 또 오버했구나 하고 스트레스 확 받았었는데 딴짓하고 컨퍼런스 콜 좀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이 주식이 7만 7천 원이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걸 깼다가 반등을 급하게 줬다는 얘기는 고점 대비 낙폭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롱숏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롱, 그다음에 삼성전자 숏이 많았었는데 그게 어저께 막판에 전반적으로 좀 뒤집어지는 그런 네. 그림도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HBM에 집중해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굉장히 부진했었죠. 근데 계속 전해져 오는 소식을 접해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없어서 못 판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늦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전체 물량에 대한 니즈가 시장에 있는 만큼 조금은 늦더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삼성전자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네요. 뭐 지금은 싸게 살 기회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앞서도 제가 컨퍼런스 콜 얘기를 했지만은 어느 정도 아무 생각 없이 컨퍼런스 콜에서 네. 그 고위 경영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올해 그 HBM을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팔 거고 공급사하고는 협의가 돼 있고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인식이 될 것이냐의 문제인 거고 역으로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 HBM의 벤더를 하이닉스 하나를 두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부담입니다. 왜? 가격을 마음대로 못 갖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물량이 엄청 부족한데 지금 하이닉스가 자체 자금을 가지고 증설을 크게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선수금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증설을 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 HBM을 갖다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네. 삼성전자를 버리기는 그렇죠.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맥락에서 보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하이닉스는 되고 삼성전자는 안 된다. 이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먼저 선점하고 있는 거에 집중해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지만 속도의 문제일 뿐 한번 상용화가 되고 나면 그 뒤의 문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또 힘을 내줬던 업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도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죠. 2차 전지 관련주들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2차 전지도 어저께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지길래 네. 제가 욕을 해야지 주가가 반등을 하나 보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싶은 네.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공교롭게도 장인하 회장의 이제 기사가 났었어요. 그게 뭐가 났었냐면 2차 전지 그 소재 관련해서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 예정대로 계속 한다라고 얘기해서 포스코 퓨처엠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 축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었던 게 급반등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급반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나왔던 게 그
기아 EV3라고 요즘 이제 기아에서 신차 저가형 네. 전기차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양재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필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그 감독원장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거래소 쪽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공매도는 전산화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가려면 빨라야 내년 1분기는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가장 부담을 많이 느꼈던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어저께 2차 전지가 이제 오후 들어와 가지고 급반등하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부분들로 어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줬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코프로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사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지속해서 뭐 하이브리드나 또 내연기관 차량의 제조량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그거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연비 규제를 좀 완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열어보시면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어떤 입장이 다르냐면은 포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전기차 생산에서 손실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래서 부품도 그 단가를 낮추겠다. 네. 그리고 생산량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반면에 GM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지금 사실 전기차 판매량이 되게 저조했었어요. 네. 이제 볼트가 구형 모델이 단종이 되면서 그 실제 판매 모델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조했었는데 올해 연간 20만 대 판매 목표를 여전히 유지를 한다라고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올해만 11가지의 신차가 지금 출시 예정이 돼 있고요. 얼티엄 셀즈를 통해 가지고 EV 전용 플랫폼을 지금 이미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차 출시를 해나가면서 네. 이익을 내겠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종마다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차종이라기보다는 업체마다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이제 강화 네. 이런 거는 모든 그 자동차 업체들이 공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신차 모델의 출시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번에 GM에서 이제 신차 나온 그 에퀴노스 같은 경우는 27,000불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번에 기아에서 출시하는 EV3 같은 경우도 3천만 원대 전후로 이제 출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많이 다가서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모두가 다 안 좋다 이런 측면보다는 좋아지는 거는 전방 업체들 모두가 다 얘기를 해요.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네. 그 가운데서 좀 공격적으로 포트를 잡고 있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GM향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올 이제 8월 달부터 양산이 시작이 되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 있는 업체들, 이런 쪽과 관련돼 있는 회사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투자 전략을 좀 삼아 보시면 그래도 그 지금 약간 캐중 구간 내에서 네.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내지는 좀 안정된 흐름을 좀 보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GM향이나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또 부품사들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아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상승 사이클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계속 체크 포인트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프닝 때도 이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최근 전력이나 원전 쪽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에서 관련주들이 먼저 폭등을 하고, 또 그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에 그대로 또 불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2조 원대 또 수주와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주들에게도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이쪽 섹터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저께 이제 2조 원대 수주 관련해서 기사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네. 회사 쪽에서 얘기한 거는 공식적으로 된 게 없고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원전을 위시해 가지고 지금 미국 쪽에 이제 흐름을 보면 전력원,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얘기는 미국은 현실적으로 전력난에 지금 봉착이 돼 있고 전력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투자가 되게 많이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SMR 쪽과 관련해 가지고 기술 개발이 돼 있고 어느 정도 그
나름의 준비가 돼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위시해가지고 국내 이제 원전 관련된 업체들이 어떻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아마 빠르면 7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체코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과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곧 방문하는 그 UAE 아랍에미리트 쪽 관련해서 또 원전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원전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 청정 에너지 쪽에서 그 동안에는 원전을 넣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원전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전력난이 그러니까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시장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향후에 분명히 포텐셜은 있다. 다만 네. 어저께 급하게 올랐던 거는 사실 단발성 기사 그 여파가 좀 컸었던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열어보면은 그게 그렇게 급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추격해서 매수하시는 쪽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좀 이용을 하시라. 네. 그래서 원전을 위시해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 수소 이쪽 관련된 쪽은 조정을 받을 때 조금씩 담아 놓으시면은 나중에 좀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전력 생산과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네. 에너지의 근간이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이 바닥권 구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산 입장에서도 이 SMR 사업 자체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었죠. 몇 년 동안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도 성과가 없었는데 드디어 좀 빛을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략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의 비중은 담아봐도 괜찮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5월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도 이제 몇 거래일 남지 않았는데 5월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 어떤 것들 확인해 볼까요? 저는 아직 큰 그림에서는 네. 본격적인 상승 구간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하게 올라가면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만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사실 3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달러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이제 3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놓고 보면은 다시 이제 단기물 그 단기채 발행 물량을 좀 크게 늘릴 것 같고요. 이거는 또 시중에 일단 승수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그 달러 유동성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이제 PC 지표가 발표가 날 건데 이거 역시도 예상치 범위 내에서라고 그러면은 연환산으로 보면 지금 3% 밑에 있어요. 2.8% 정도 되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CPI를 위시해서 6월, 7월에 발표될 5월, 6월도 지금 큰 변수만 없다면은 CPI가 안정권에 유지가 될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에서 그 다들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지표를 하나 바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용 관련해 가지고 네. 경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게 기존의 스탠스였는데 이게 20만으로 바뀝니다. 근데 20만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이민자 유입이 과다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번 그 발표가 난 게 4월 달께 17만으로 줄었거든요. 23만인가 23만 정도 예상했던 게 17로 줄었는데 네. 이번 달에도 20만 밑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달에도 20만 밑이 나오게 되면 그런 맥락에서 놓고 얘기하면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좀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좀 이제 암시하는 걸로 바뀔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스탠스를 바꾸는 이유는 결국은 금리 인하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제가 제 말이 맞다가 아니라 개인적인 희망치 내지는 기대치로는 금리 인하가 빠르면은 7월 FOMC에서는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장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니까 그 맥락에서 놓고 하면 5월, 6월 중에 쌀 때 주식은 좀 사놓으시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 진행될 금리 인하를 미리 대비를 해서 5월, 6월 마지막으로 기회 줄 때 2분기에 좋은 종목들 우리가 미리 선별해 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도움 말씀 이사님과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2부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5월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 월요일장이 휴장하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배제한 채 움직이는 흐름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별적 이슈에 따라서 또 급반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개별 이슈에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은주 앵커는 어떠세요? 네, 오늘 아무래도 좀 국내에만 집중하는 시장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급반등을 보여줬던 주도주들 위주로 오늘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까지 함께 해보시죠.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